강단비는 남편과 그의 내연녀를 의심하며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평생 자신을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왜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을 포함시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김상철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하자 더 이상 웃음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숨막히는 7월의 어느 날이었지만 법무법인 대기실은 시원했다. 에어컨이 조용히 윙윙거리며 퀴퀴한 공기를 흩어냈다. 강단비는 자신의 유일한 제대로 된 옷인 가느다란 은색 테두리가 있는 짙은 남색 원피스의 옷깃을 3번째로 매만졌다. 5년 전 남편 이완의 졸업식을 위해 샀던 옷이었다. 지난 30분 동안 셀 수 없이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낡은 카시오 시계에 달아빠진 시계줄은 그녀가 사범대학을 졸업할 때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었다. 작은 시계바늘은 무심하게 12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다른 상속인들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대기실은 유리 칸막이 뒤에서 집중하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여직원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다. 여직원은 이따금씩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복도 저편에서는 희미한 목소리, 서류 스치는 소리,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다. 법무법인의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단비는 자신이 완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그녀는 3년 전 떨이로 산 갈색 핸드백의 다른 스트랩을 만지작거리며 100번째로 생각했다. 유언장 낭독회에 참석해달라는 공식 서한을 받았을 때가 떠올랐다. 법무법인 로고가 밝힌 두꺼운 종이봉투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학교 가정통신문 사이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봉투에는 선명하게 강단비 귀하, 본인에게 직접 전달이라고 적혀 있었다. 집에서 남편 이완에게 보여주자 그는 그저 웃기만 했다. 우리 어머니가 벌로 당신한테 낡아빠진 찬장이라도 남겨주시기로 했나 보지. 그는 시어머니 박명애 회장이 지난 생일에 선물한 크리스털 잔에 위스키를 따라 마시며 비웃었다. 아니면 한 번도 안 쓰던 터키석 반지라든가. 그게 얼마나 할 것 같아 여보?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 그는 다시 큰 소리로 웃으며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단비는 그가 최가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며 웃는 소리를 들었다. 상상해봐. 그 여자까지 포함시켰다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재밌게 놀고 싶으셨나 봐. 살아생전 시어머니는 단비가 자신의 귀한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킬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역사교사, 인맥도 없고 지위도 없고 평범한 집안 출신, 간호사와 엔지니어의 딸, 우리 집안의 짐덩어리. 시어머니는 단비가 20년 경력의 교내외 경연에서 수상 경력도 있는 인정받는 교육자가 아니라 길거리의 거지라도 되는 양, 그런 경멸을 담아 말했다. 최악은 남편 앞에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에 동조할 뿐이었다. 단비는 한숨을 쉬며 원피스에 있지도 않은 주름을 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낡은 테두리의 작은 손거울을 꺼냈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또 다른 유품이었다. 거울 속에는 조심스럽게 빗어넘긴 갈색 머리에 희끗희끗한 새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회색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히고 입술은 굳게 담은 45살의 여인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녀는 찰나의 순간 생각했지만 이내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지금은 슬픔에 잠길 때가 아니었다.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대리석 바닥 위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렸다. 단비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폈다. 그 걸음걸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완의 주변 여자들만이 저렇게 걸었다. 당신도 여기 있었네. 뭐라도 떨어질까 기대하는 거야?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다. 단비는 천천히 돌아섰다. 입구에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모습의 이완이 서 있었다. 짙은 회색의 쓰리피스 정장에 넥타이는 흠잡을 데 없이 매여 있었고 어머니가 그의 40번째 생일에 선물한 커프스 링크를 차고 있었다. 세월은 그에게 관대했다. 47의 나이에도 그는 막 나오기 시작한 뱃살과 계산된 헤어스타일로 감춘 넓어지는 이마를 무시한다면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최가인이 바싹부터 미소 짓고 있었다. 35살에 세련되고 잘 관리된 금발 미녀. 그녀는 고인이 된 박명애 회장의 개인 비서였고 이제는 이환의 공식적인 연인이었다. 몸에 꼭 맞는 아이보리색 원피스에 이탈리아 디자이너의 하이힐, 그리고 커다란 진주가 달린 금,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작년 어버이날에 박 회장이 선물한 값비싼 선물이었다. 단비는 그때를 똑똑히 기억했다. 시댁의 양평 별장에서 열린 가족 저녁 식사 자리였다. 박 회장은 연극처럼 자신의 없어서는 안 될 비서에게 귀걸이를 건넸고 단비에게는 의례적인 오리온 초코파이 한 상자가 주어졌다.
박 회장은 네가 늘 이걸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라며 날카로운 아이러니를 담아 말했다. 아이러니는 담비가 어릴 때부터 견과류 알레르기 때문에 초코파이를 못 먹는다는 사실을 박 회장이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초대받았어요. 담비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 커플의 오만함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굴욕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이봐, 과장하지 마. 이완이 다가왔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무언가 다른 냄새가 났다. 권력, 원하는 것은 언제나 손에 넣는 자의 자신감. 15년 동안 담비는 그 냄새에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동정심의 유언장에 당신을 포함시킨 게 분명해. 아마 낡은 그릇 세트나 유리 화병 같은 걸 남겨주셨겠지. 그가 큰 소리로 웃자 최가인이 순종적인 메아리처럼 즉시 따라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반짝이지만 텅 빈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담비는 젊고 야망 넘치던 갓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완을 사랑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도시에서 알아주는 여성 기업가의 아들이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미래가 창창한 모든 여자의 꿈처럼 보였다. 그때는 그의 자신감이 강인함의 증표로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 가면 뒤에는 공허함과 잔인함만이 보였다. 이환 씨. 담비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어머님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 온 것뿐이에요. 단호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왔다. 아, 제발 좀. 최가인이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헤어스타일을 정돈하며 끼어들었다. 박 회장님께서 당신을 그다지 탐탁지 않게 여기셨다는 건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때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문턱에는 김상철 변호사가 나타났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로 깔끔하게 다듬은 희끗희끗한 턱수염에 짙은 회색 정장, 얇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이완 집안의 변호사이자 친구였고 박 회장이 90년대 IMF 외환 위기의 어려운 시절에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모두 들어오시죠. 그는 공식적인 어조로 말하며 참석자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담비에게 닿았을 때 그녀는 그의 눈에서 연민의 빛을 본 것 같았지만 아마도 그저 상상일 뿐이었을 것이다. 담비는 머리를 정돈하고 원피스를 매만졌다. 사치와 풍요에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녀의 소박한 중학교 역사 교사 복장은 최가인이나 다른 가족들의 디자이너 옷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마지막에 들어섰다. 사무실은 넓고 천장이 높았으며 창문에는 무거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가죽 안락의자, 금박 액자에 담긴 그림들. 모든 것이 안정과 부를 말해주고 있었다. 담비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의자가 삐걱거리는 자기 학교의 비좁은 교무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이씨 집안의 다른 가족들도 와 있었다. 이환의 누나인 이서경은 세련된 50대 여성으로 어머니와 같은 오만한 자세와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약국 체인을 소유한 대머리의 몸집이 큰 남편이 함께 있었다. 그 옆에는 남동생 이시우가 있었다. 그는 미술품 복원가로 어머니의 뜻을 거슬러 예술가의 길을 선택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담비에게 옅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준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15년 동안 그는 담비를 인간적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마도 그 역시 지위와 돈에 집착하는 이 가족 안에서 이방인이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담비는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으려고 가장 구석진 곳의 빈자리에 앉았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다.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 신부였던 시절. 박 회장이 그녀를 훑어보더니 이내 흥미로운 것을 보지 못했다는 듯 시선을 돌려버렸던 순간. 그 순간부터 그들의 관계는 정해졌다. 모두 참석하셨으니. 변호사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치며 시작했다. 고 박명의 여사님의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화는 안락의자의 몸을 깊숙이 파묻고 팔을 최가인의 의자 등받이에 걸쳤다. 그는 마치 어머니의 모든 유산이 이미 자기 손에 들어온 것처럼 자신만만해 보였다. 최근 몇 년간 어머니가 유럽을 여행하거나 치료를 받으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실상 그가 어머니의 사업을 운영해왔다. 장남이 박 회장이 일궈낸 제국의 당연한 상속자라는 것은 모두에게 명백한 사실이었다. 나, 박명혜는 온전한 정신과 명료한 판단력으로 변호사는 정해진 문구로 읽기 시작했다. 갑자기 담비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때 박 회장은 주말마다 가족들이 머무는 양평 별장 지하의 작은 작업실에서
단비를 발견했다. 단비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자개함을 복원하려 애쓰고 있었다. 나무로 만들어지고 자개로 상감된 세월에 검게 변하고 자물쇠가 뻑뻑한 함이었다. 그녀는 작업에 몰두해가는 붓으로 문양을 닦아내느라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래, 모두가 네가 부엌에 있거나 채점이나 하는 줄 알 때 이런 데 시간을 쓰는구나. 시어머니가 말했고 단비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작업을 망칠 뻔했다. 그녀는 늘 듣던 비판을 예상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경멸 대신 관심과 비슷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다가와서 자개함 위로 몸을 숙이고 섬세한 작업을 자세히 살폈다. 어디서 배웠니? 그녀가 물었다. 그 갑작스러운 관심에 놀란 단비는 어릴 때부터 나무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신 목수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몇 년 전 밤마다 몰래 들었던 복원 강좌에 대해 언젠가 작은 공방을 여는 것이 꿈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박 회장은 단비가 이미 복원한 다른 물건들을 살펴보며 조용히 들었다. 구석에 있는 낡은 찬장, 사진 액자, 반지꼬리. 그러다 문득 물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했니? 어차피 회장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단비는 솔직하게 대답했고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움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박 회장은 처음으로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다. 단비는 여러 번 병문안을 갔지만 시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제 변호사가 박 회장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몇몇만 친척들에게 넘어가는 아파트, 예금 계좌, 지분 등을 열거하는 단조로운 목소리를 들으며 단비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다. 박 회장님은 왜 나를 유언장에 포함시켰을까? 정말 이완 씨 말처럼 온 가족 앞에서 하찮은 물건이나 던져주며 동정심으로 마지막 굴욕을 주기 위해서였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참석자들을 둘러보았다. 이석영은 남편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며 이따금씩 불쾌감이 가득한 시선으로 단비를 쳐다봤다. 이시우는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무심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화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 최가인과의 관계를 숨기려 하지 않고 그녀의 손목을 쓰다듬고 있었다. 최가인은 마치 자신이 이미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의 목소리가 커지며 단비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유산의 핵심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동품체인 명가헌, 민가해니의 의결권 있는 주식입니다. 이화는 포식자의 미소를 얼굴에 그리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최가인은 기대감에 찬 손가락으로 그의 무릎을 꽉 쥐었다. 이성영은 속삭임을 멈추고 긴장했다. 심지어 이시우마저 창밖 풍경에서 시선을 떼고 변호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김상철 변호사는 헛기침을 하고 안경을 고쳐 쓴 뒤 서류를 보며 말을 이었다. 명가헌 주식의 30%는 전적으로.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 너머로 참석자들을 쳐다보았다. 강단비 씨에게 상속됩니다. 사무실에는 단비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몇 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어 숨을 참았다. 이건 실수이거나 오해이거나 아니면 시어머니의 잔인한 농담일 것이다. 이화는 입을 떡 벌렸다. 최가인은 원피스 색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창백해졌다. 이석영은 비명 같은 숨 막히는 소리를 냈고 그녀의 남편은 불안하게 넥타이 매듭을 고쳐맸다. 오직 이시우만이 이 모든 것에 전혀 놀라지 않은 듯 옅은 미소를 띤 채 단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건 실수입니다. 침묵을 깬 것은 이환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숨이 막히는 듯 쉰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김상철 변호사는 침착하게 안경을 고쳤었다. 실수 아닙니다, 이완 씨. 제가 직접 어머님의 지시에 따라 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님은 정신이 아주 명료하셨고 모든 판단 능력이 온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돼요. 이화는 얼굴이 벌개져서 일어섰다. 30%라니 사업의 3분의 1을 저 여자에게. 그는 마치 단비가 물건이라도 되는 양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골동품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제대로 된 원피스 하나 사입을 돈도 없는 교사에게 말입니다. 단비는 여전히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은 채 앉아 있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확신했다. 주식의 30%. 살아생전 자신의 존재조차 거의 인정하지 않던 박 회장이 그녀에게 사업의 3분의 1을 남겼다니. 평생의 자부심이자 그 혹독한 시절에 맨손으로 일궈낸 작품을
모두 진정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화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 커프스 링크가 책상 램프 불빛 아래서 반짝였다. 최가인이 그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는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이석영과 그녀의 남편은 당혹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이시우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담비를 바라보았다. 주식의 19%는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이환 씨에게 상속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담비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이 유원장은 경험 많은 변호사마저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유원장 낭독일로부터 최소 5년간 강담비 씨와의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이혼하거나 별거할 경우 해당 주식은 고 박명의 여사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젊은 보건가 지원 특별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담비는 이완의 얼굴이 먼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은 반점으로 뒤덮이는 것을 보았다. 최가인은 마치 누가 배를 한 대 친 것처럼 보였다. 이건 불법입니다. 이완은 다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어머니가 무덤에서 제 사생활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이 유원장에 불복하겠소. 김 변호사님,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권리 있습니다, 이완 씨.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그 가능성을 예견하셨다는 점을 알려드려야겠군요. 상속인 중 누군가가 유언에 불복할 경우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모든 재산은 자동으로 앞서 언급된 기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왜요? 갑자기 담비가 물었다. 자신이 감히 말을 꺼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변호사는 예상치 못한 온화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 회장님께서 영상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유원장의 주요 내용을 낭독한 후에 보여달라고 요청하셨지요. 김상철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으로 다가가 리모컨으로 켰다. 몇 초 동안 화면은 검은색이었다가 이내 박명애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담비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병색이 완연했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었다. 양평 별장 서재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평생 수집한 책과 오래된 골동품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짙은 남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담비는 그 옷차림을 기억했다. 시어머니는 모든 중요한 가족 행사에 그 옷을 입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요. 박 회장의 목소리는 살아있을 때보다 조금 기운이 없었지만 여전히 권위가 있었다. 그리고 제 유언장 때문에 모두들 충격에 빠져 있겠군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담비는 그 미소에서 새롭고 낯선 무언가를 감지했다. 어쩌면 슬픔, 어쩌면 후회. 특히 이환이와 담비, 너희 둘이 가장 놀랐을 테지. 박 회장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다. 이환아, 넌 네가 당연히 의결권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겠지. 넌 언제나 네가 이 사업의 유일하고 합당한 상속자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아들아, 넌 내가 창조한 것의 진정한 가치를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에 걸린 진주를 매만졌다. 담비가 결혼 생활 내내 수백 번은 보았던 몸짓, 평소 흔들림 없던 박 회장의 긴장감을 드러내는 습관이었다. 명가호는 그냥 가게 체인이 아니야. 역사고 예술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아름다운 것을 보존하는 일이다. 그런데 넌 거기서 오직 돈과 지위만을 보았지. 담비는 곁눈질로 이완을 보았다. 그는 의자 팔걸이를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뒤섞인 채 화면을 보고 있었다. 두려움. 그리고 너, 담비야. 화면 속 박 회장이 고개를 약간 돌렸고 담비는 자기 이름이 불리자 움찔했다. 15년 동안 나는 네가 내 아들의 경멸과 외도, 이기심을 견디는 것을 보았다. 15년 동안 너는 우리가 항상 공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씨 가문의 이름을 품위 있게 지켜왔다. 담비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 말들, 수년 만에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인정은 박 회장이 이미 세상을 떠난 지금 더욱 가슴 아프게 들렸다. 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한 달 전 우연히 내 작업을 보았다. 너의 손을. 담비야, 그건 진정한 보건가의 손이다. 너에게는 돈으로 살 수도 물려받을 수도 없는 것이 있어. 재능과 옛것에 대한 사랑. 사무실은 담비가 벽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고요해졌다. 모두가 화면과 그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알고 있니? 화면 속 박 회장이 문득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평소의 엄격한 얼굴을 바꿔놓았다. 나도 한때 보건가가 되는 꿈을 꿨단다. 젊었을 때 미술학교에서 공부하며 오래된 가구를 복원했지. 그러다 네 시아버지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남편은 그게 진지한 일이 아니라고 지위와 사회적 위치가 하찮은 목공소보다 더 중요하다고 나를 설득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고 담비는 그녀의 얼굴에 오래된 고통의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말을 따랐다. 첫 번째, 골동품 가게를 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제국을 건설했지. 하지만 내 인생의 끝에서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아니? 내 꿈을 배신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가장 큰 슬픔이라는 것을. 담비는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권위적이고 항상 자신만만하던 박 회장이 자신과 같은 꿈과 의심을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네가 그 자괴함을 만지는 걸 봤을 때 박 회장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젊은 시절의 나 자신을 보았다. 그리고 적어도 너는 네 재능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주식의 30%는 조건 없이 내 것이다. 그건 너에게 경제적 독립과 네가 사랑하는 일에 전념할 기회를 줄 게다. 그녀는 다시 진주를 매만졌다. 담비가 잘 아는 그 불안한 몸짓이었다. 이완이에게 주는 19%에 관해서는 그래, 그 조건이 이상하거나 심지어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너희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려는 내 방식이다. 너 담비에게는 너 자신을 찾고 너의 힘을 발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기회를. 그리고 너, 이완이에게는 마침내 진정한 남자가 되어 네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기회를. 화면 속 박 회장은 다시 모두가 알던 그 위풍당당한 여성 기업가의 모습으로 허리를 폈다. 나머지 주식은 유 원장의 명시된 대로 서경이, 시우, 그리고 손주들에게 분배된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들이 함께해야만 회사의 미래에 대한 핵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서로의 말을 듣고 합의점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길 바란다. 그녀는 힘을 모으듯 침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비야. 김 변호사 금고에 너에게만 주는 봉투가 하나 있다. 혼자 있을 때 읽어보렴. 영상이 끝났다. 화면이 꺼졌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단비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이상한 꿈처럼 느껴졌다. 회사의 주식 30%, 경제적 독립, 자신을 부적절한 며느리가 아니라 동질감을 느끼는 영혼으로 보았던 시어머니. 그 어떤 것도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어. 마침내 이환이 침묵을 깨며 내뱉었다.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누군가 어머니를 이용한 거야. 속인 거라고. 어머니가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마지막 말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이환 씨,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님은 유언장을 작성하시기 전에 완전한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2명의 독립적인 의사가 어머님의 법적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유언장은 모든 형식을 준수하여 흠잡을 데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물론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있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네네 기억합니다. 이환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이의를 제기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 완벽한 협박이군. 그는 증오로 불타는 눈으로 담비를 향해 돌아섰다. 네가 어머니를 내게서 등 돌리게 했어. 병든 노인을 조종한 거야. 이환 씨, 단비는 그의 시선을 버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거 당신도 알잖아요. 감히 사실이니 아니니 짓거리지 마. 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15년 동안 내 집에서 널 참아줬어.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람답게 살게 해줬다고? 그런데 넌 그저 뒤에서 내 등을 찌를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야? 이환 씨,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감정을 자제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교양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양? 이환은 쓴웃음을 터뜨렸다. 내 아내와 어머니가 내 등 뒤에서 공모해서 나를 상속에서 제외시켰는데 저보고 침착하라고요? 아무도 형을 상속에서 제외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이시우가 지적했다. 형은 19%를 받을 거예요. 단지 조건이 붙었을 뿐이죠. 조건? 이완은 동생에게 획 돌아섰다. 저 여자랑 5년을 더 살아라? 손가락으로 담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농담하는 거지? 아니면 이혼하고 주식을 포기하든가. 이시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결정은 형이 하는 거지. 결정? 이환은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기가 막힌 결정이군. 이 여자와 행복한 남편인 척 5년을 연기하거나 그는 변호사의 경고하는 시선의 말을 멈췄다. 아니면 내 사업 지분을 잃거나. 그리고 당신들,
그는 모든 참석자들을 훑어보았다. 당신들도 다 한통속이야. 누나, 당신까지도. 이서경은 자기 이름이 불리자 움찔했다. 난 아무것도 몰랐어, 화나. 그녀는 손수건을 쥐어짜며 말했다. 맹세코, 어머니는 나한테 계획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어. 유일하게 알고 있던 건 나였어요. 이시우가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바꾸시기 전에 저와 상의하셨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형, 난 전적으로 어머니를 지지했어요. 이런 젠장? 이화는 동생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지만 김상철 변호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여러분 제발,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공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합시다. 서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후에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황을 논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화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돌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최가인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그는 짜증 섞인 몸짓으로 뿌리쳤다. 다음 1시간은 서류 서명, 법률 용어 설명, 세금과 권리 이전에 대한 질문 등 형식적인 절차로 흘러갔다. 담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외부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다. 이것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처럼. 마침내 형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자 변호사는 봉인된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박 회장님께서 당신께 남기신 겁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담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 위에는 시어머니의 단정한 글씨체로 담비에게 혼자 있을 때 열어볼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이화는 봉투를 보고 중얼거렸다. 거기엔 뭐가 들어있는데? 또 다른 서프라이즈? 이환 씨, 변호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께서 며느님께 남기신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박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는 무언가 대꾸하려다 갑자기 온몸에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기가 죽었다. 그는 더 이상 위풍당당한 기업가가 아니라 발밑의 땅이 꺼져버린 혼란스럽고 늙어버린 남자처럼 보였다. 이서경과 그녀의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하고 담비를 쳐다보는 것을 피하며 떠났다. 이시우는 지나가면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고 속삭였다. 나중에 전화해요. 최가인은 상황을 평가하고 시나리오를 계산하는 듯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한쪽에 서 있었다. 모두가 나가자 사무실에는 담비와 이환, 그리고 변호사만 남았다. 강담비 씨, 김상철 변호사가 말했다. 박 회장님의 별세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산관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비는 여전히 봉투를 쥔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괜찮으시다면 이환 씨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기술적인 사항이 남아서요. 담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으로 향했다. 이환 옆을 지나갈 때 그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야.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담비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한 번도 우리 삶을 경쟁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이환 씨. 그저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니 안타깝네요. 그녀는 남편의 무거운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을 느끼며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최가인이 그녀를 불렀다. 담비 씨, 잠시만요. 담비는 놀라서 멈춰섰다. 지난 세월 동안 최가인은 이환이나 시어머니 앞에서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것 외에는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건 적이 거의 없었다.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최가인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저와 이환 씨 진심이에요. 우린 사랑해요. 담비는 눈썹을 살짝 치켜들었다. 최가인은 정말 이환의 사랑을 믿을 만큼 순진한 걸까? 두 분을 위해 잘 됐네요. 그녀는 평탄한 어조로 말했다. 그이는 이혼을 요구할 생각이었어요. 최가인은 핸드백 스트랩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우린 결혼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유언장이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안타깝네요. 담비는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로 이환이나 심지어 최가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결정은 이환 씨가 하는 거죠. 만약 그가 주식 19%보다 당신을 정말 더 사랑한다면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최가인은 마치 담비에게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그녀의 눈에 의심의 빛이 서렸다. 아무래도 그녀 자신도 이환이 돈보다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이건 불공평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협박이잖아요. 어쩌면요. 담비는 인정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당신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그녀는 돌아서서 출구를 향해 걸어갔고 당황한 최가인을 뒤로했다. 거리로 나오자 담비는 따뜻한 여름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느꼈다. 봉투에 무슨 일이 있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의 삶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담비는 익숙한 거리를 걷고 기억에 의존해 모퉁이를 돌았지만 사람들도 상점 진열장도 심지어 날씨조차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혼란의 소용돌이였다.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일들은 그녀의 평범한 세계에 들어맞지 않았다. 손에 쥔 봉투는 가벼우면서도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작은 카페의 추억다방 문 앞에서야 멈춰섰다. 퇴근 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채점을 하러 들르던 곳이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구석에 낡은 주크박스, 제각각인 의자들이 있는 복고풍의 실내는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어머, 오랜만이네. 개업 때부터 일한 것으로 보이는 나이든 여종업원인 정 사장님이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늘 마시던 걸로? 아메리카노랑 소보루빵?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담비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어색했다. 그녀는 창문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 좋아하는 구석자리로 갔다. 수십 년간 손님을 상대해온 정 사장님은 손님의 기분을 읽는 특별한 감각이 있었다. 주문한 것을 가져다 주면서 그녀는 수다를 떨지 않고 담비의 어깨를 격려하듯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그녀가 생각에 잠길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다. 담비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감히 열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보았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다른 조롱일까, 설명일까? 아니면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을 무언가일까? 마침내 깊은 숨을 한번 쉰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를 찢었다. 안에는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과 열쇠 하나가 있었다. 도심 한복판에 주소가 적힌 플라스틱 꼬리표가 달린 평범한 금속 열쇠였다. 담비는 편지를 펼쳤다. 박 회장의 글씨는 그녀 자신처럼 명료하고 단호했다. 사랑하는 담비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유언장이 이미 낭독되었고 네가 사업에서 차지하는 몫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뜻이겠지. 분명 놀라고 혼란스러울 게다. 어쩌면 두렵기까지 하겠지. 당연하다. 15년 동안 나는 너에게 공정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너를 내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짝. 우리 세계 밖의 여자, 돈도 인맥도 없는 아이로만 보았다. 나는 눈이 멀었고 어리석었다. 너무 늦게서야 너에게서 동질감을 느끼는 영혼을 보았다. 네가 그 낡은 자개함을 만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과거, 젊은 시절의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너는 내가 지위와 돈 때문에 버리기 전까지 가졌던 것과 똑같은 몸짓, 똑같은 세심함, 옛것에 대한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네 손에 있는 열쇠는 인사동길 17번지에 있는 가게의 열쇠다. 몇 년 전 투자 목적으로 사두었지만 뭘 할지 결정하지 못했던 곳이다. 이제 그곳은 내 것이다. 가구와 예술품 복원을 위한 모든 장비가 완비된 공방이다. 필요한 모든 것, 공구, 재료, 특수 조명이 갖춰져 있다. 진정한 복원가에게 필요할 만한 것들을 모으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자문했다. 이것을 수년간의 멸시에 대한 나의 사과이자 내가 배신했던 꿈을 실현할 기회라는 선물로 여겨다오. 이완희에 관해서는 나는 내 아들을 안다. 그는 응석바디에 이기적이고 너를 심지어 이 어미조차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 적이 없다.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주어졌다. 내 탓이다.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자라도록 내버려뒀으니까. 하지만 나는 또한 안다. 그 아이의 아주 깊은 곳에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쩌면 이제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위해 싸워야 할 때 마침내 성숙해질지도 모른다. 담비야,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너는 우리 가족 안에서 15년을 버텼다. 그것은 놀라운 정신력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 너는 경제적 독립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가졌다. 이환희와 함께든 아니든 선택은 내 몫이다. 추신, 공방에 있는 화장대 맨 위 서랍을 확인해 보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 게다. 존경과 후회를 담아 박명혜. 담비는 편지를 2번 읽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경제적 독립, 자신만의 공방, 자신을 항상 얕잡아 보던 여자로부터의 인정과 심지어 일종의 사과까지. 그녀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었다. 열쇠는 램프 불빛 아래서 새로운 삶의 약속처럼 반짝이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담비는 그것을 집어 손가락 사이에서 돌려보았다. 금속의 톱니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쓸어보았다. 인사동길 17번지. 그 주소를 알고 있었다. 도시의 역사적인 중심가에 있는 20세기 초의 오래된 건물로 외관에 몰딩이 있고 천장이 높았다. 그 위서랍에는 뭐가 있을까?
그녀는 생각했고 호기심이 혼란을 이겼다. 계산을 하고 정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한 후 담비는 카페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인사동길까지는 버스로 불과 몇 정거장이었다. 도시는 평소와 같은 여름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공원으로 서둘러 가는 아이를 둔 엄마들, 벤치에서 최신 뉴스를 이야기하는 노인들, 유행하는 카페 앞에서 큰 소리로 웃는 젊은이들. 강담비에게는 세상이 뒤집힌 평범한 어느 날이었다. 커브길에서 삐걱거리는 낡은 버스는 그 시간에 거의 비어 있었다. 담비는 창가에 앉아 어린 시절의 거리들이 하나둘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곳에서 자랐고 이완을 만났고 평생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보는 것 같았다. 인사동길 17번지는 그녀가 기억하던 그대로였다. 몇 년 전 우아하게 복원된 외관을 가진 20세기 초의 5층 건물. 1층에는 상점들이 있었다. 골동품 가게, 헌책방, 작은 찻집. 담비는 별도의 입구를 찾아 골동품 가게와 헌책방 사이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문을 발견했다. 열쇠는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문은 경첩에 자주 기름칠이라도 한듯 소리 없이 열렸다. 문 뒤에는 작은 현관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담비는 계단을 오르며 삐걱거리지 않는 계단과 잦은 사용으로 반질반질해진 난간을 느꼈다. 위층에는 사자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또 다른 육중한 나무 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열쇠 꾸러미의 두 번째 열쇠도 그곳에 맞았다. 담비는 안으로 들어서서 문턱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 앞에는 높은 천장과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커다란 창문이 있는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숨막히게 한 것은 가구 배치 방식이었다. 중앙에는 거대한 작업대가 있었고 그 주위에는 드라이버와 끌부터 담비가 전문 잡지에서나 이름을 알던 전문 복원 도구들까지 갖춰진 선반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벽 쪽에는 고정용 바이스와 수십 개의 서랍이 달린 긴 작업대가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라벨에 따르면 바니시, 페인트, 염료 및 기타 재료가 담긴 병과 단지들로 가득 찬 수납장이 있었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반짝였으며 꼼꼼한 정밀함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박 회장은 과장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정말로 복원가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다. 다른 쪽 끝에서 담비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 서재에 있던 것과 똑같은 오래된 느티나무 서안. 다만 품질은 더 좋았다. 그 옆에는 청동 장식과 대리석 상판이 있는 우아한 고전적인 찬장이 있었다. 담비는 편지의 추신을 기억하며 천천히 찬장으로 다가갔다. 맨 위 서랍은 그녀를 안으로 초대하듯 쉽게 열렸다. 그 안에는 액자에 담긴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앨범이 있었다. 사진에는 담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젊은 시절의 박 회장이 있었다. 소박한 원피스를 입은 20살가량의 아가씨가 작업대 옆에서 웃으며 공구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뒷면에는 박명애, 동인공방, 1974라고 적혀 있었다. 담비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정돈된 글씨체로 나의 작업들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뒤로는 복원된 가구들 의자, 작은 테이블, 함의 사진이 이어졌고 각각 날짜와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었다. 마지막 기록은 박 회장이 이환의 아버지와 결혼한 해인 1980년 날짜였다. 앨범 밑에는 이번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그 안에서 담비는 예술과 문화신문의 오래된 기사 스크랩을 발견했다. 제목은 복원의 젊은 재능들이었다. 흑백 사진에는 같은 젊은 박 회장이 상을 받고 있었다. 기사는 전도 유망한 복원 분야 졸업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위대한 미래가 예견된다고 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은 미래, 박 회장이 유리한 결혼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 바꾼 미래. 담비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았다. 이제 그녀는 시어머니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냉정함과 오만함 뒤에는 한때 자신의 꿈을 배신하고 평생 후회했던 여인이 숨어 있었다. 결코 좋아하지 않았던 며느리에게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갖지 못했던 기회를 주기로 결심한 여인. 담비는 천천히 공방을 둘러보며 공구에 손을 대보고 수납장을 열어보고 재료 카탈로그를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최소한의 세부 사항까지 고려되어 있었다. 환기, 조명, 심지어 구석에는 주전자와 전자레인지가 있는 작은 주방 공간까지.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서는 오래된 교회의 돔과 역사적인 건물의 지붕이 있는 구시가지가 보였다. 복원가에게는 완벽한 전망이었다. 문득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이완에게서 부재중 전화 7통, 이시우에게서 3통이 와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단호하게 소리를 껐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었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싶었다. 그녀는 창가 옆 안락의자에 앉아 햇빛이 오래된 테이블에 광택 나는 표면 위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를 느꼈다.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수첩을 꺼내 공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떤 가구를 먼저 복원하고 싶을까? 고객은 어디서 찾을까? 그녀의 글씨는 점점 더 단호해졌고 목록은 길어졌다. 1시간 후 마지막 햇살이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갈 때 담비는 자신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로 오랫동안 짓지 않았던 미소였다. 그녀는 일어나서 이제 자신의 공방이 된 곳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 단호하게 문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가 새로운 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시우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그가 받자 그녀가 말했다. 통화 괜찮아요, 담비 씨? 드디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녀는 인정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이상으로요.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이시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형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한테 전화해서 소송이니 변호사니 협박하더라고요. 늘 하던 대로죠. 형 전화는 안 받았어요. 담비는 고백했다. 아직 그와 이야기할 준비가 안 됐어요. 잘했어요. 좀 시키게 둬요. 이시우가 조언했다. 저기 내일 우리 만나는 거 어때요? 차분하게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요. 회사에 대해서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더 알려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다 알아야 할 테니까요. 네, 그럼 정말 좋겠네요. 담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시우 씨. 항상 저한테 잘해줘서요. 에이,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이완영이 만들려고 했던 그런 가족 말고 진짜 가족이요. 이시우와 통화한 후 담비는 조금 더 안심이 되었다. 적어도 이 새롭고 낯선 삶에서 혼자는 아니었다. 거리로 나오자 그녀는 저녁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도시에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평범한 어느 여름 저녁. 하지만 강담비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것은 없었다. 그녀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의 공방이 있는 건물을 다시 한번 쳐다보며 외관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단호한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한 남편과의 대화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담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길이 있었다. 집은 이례적인 침묵으로 담비를 맞았다. 이 시간이면 이화는 보통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저녁을 요구하며 돌아와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파트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어둡고 조용했다. 담비는 복도불을 켜고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갔다. 남편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 전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뜨겁고 진한 차가 필요했다. 물을 끓이려고 올려놓고 습관적으로 냉장고를 열었다. 저녁으로 뭘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이내 멈췄다. 오늘 하루는 그녀의 가족 생활의 오래된 질서를 포함한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모든 면에서 기쁘게 해주려는 순종적인 아내가 아닐 것이다. 물이 막 끓기 시작할 때 현관문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이완의 무거운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담비는 대결을 준비하며 몸을 고추 세웠다. 이완이 부엌문 앞에 나타났고 담비는 그가 단 하루 만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자신도 모르게 알아차렸다. 평소 흠잡을 데 없던 그는 이제 흐트러져 있었다.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셔츠는 바지 밖으로 나와 있었으며 눈은 피곤해서인지 술 때문인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제야 나타나셨군. 그는 인사 대신 뱉었다. 대체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공방에요. 담비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컵에 차를 따랐다. 한잔 할래요? 무슨 공방? 이화는 부엌으로 들어와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께서 저에게 주식만 남기신 게 아니에요. 담비는 맞은편에 앉아 뜨거운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복원을 위한 모든 장비가 완비된 도심의 가게도 남기셨어요. 뭐라고? 이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농담하는 거지? 인사동길에 있는 공방이요. 3년 전에 사두셨던 곳, 바로 거기. 담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동길 17번지. 2층이요. 이화는 창백해졌다. 어머니는 그게 투자라고 거기에 다른 가게를 열 거라고 하셨는데 계획이 바뀌었나 보죠. 담비는 심장이 목구멍에서 쿵쾅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어깨를 으쓱했다. 이환 씨,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무슨 이야기? 그는 의자를 거의 넘어뜨릴 뻔하며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나가셨던 거야. 넌 그걸 이용했고 이제 네가 여기서 왕노릇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 19% 때문에 네 장단에 맞춰 춤이라도 출 줄 알아? 전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았어요. 담비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그리고 당신을 누구의 장단에 맞춰 춤추게 할 생각도 없고요. 이환 씨, 솔직해집시다. 우리 결혼은 오래전부터 형식뿐이었어요.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고 최가인 씨가 있잖아요. 그 여자 얘긴 꺼내지 마. 이환이 말을 끊었다. 알았어요. 담비는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둘 다 이 결혼 생활에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모든 걸 바꿀 기회일지도 몰라요.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나도 자유로워지고 당신은 정말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저는 그리고 넌 내 사업의 30%를 차지하는 거지. 이환이 소리쳤다. 어머니가 세운 사업, 내게 돌아왔어야 할 사업을 어머님은 다르게 결정하셨어요. 담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있잖아요. 왜 그러셨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날 좀 깨우쳐 주시지. 이환이 독을 품고 뱉었다. 당신에게는 언제나 돈과 지위뿐이었으니까요. 담비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어머님에게는 그 이상의 무언가였죠. 예술, 아름다움, 역사. 당신이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요. 이환은 기쁨의 흔적이라고는 없는 공허한 웃음을 터뜨렸다. 참 감동적인 연설이군. 하루 종일 연습했어? 아니면 어머니가 편지에다 받아쓰게 시키셨나? 담비는 고개를 저었다. 대화가 엉키고 있었다. 이환 씨,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교양 있게 해결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다면 동의해요. 당신은 19%의 주식을 잃겠지만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게 당신이 원했던 거 아니었나요? 이환은 새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얼어붙었다. 그는 갑자기 다시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넌 이해 못해. 그가 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단순히 주식 문제가 아니야. 의결권 없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그리고 저와 시우 씨가 지분을 합치면 당신의 어떤 결정이든 막을 수 있죠. 담비가 말을 마쳤다. 네,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끔찍한가요? 가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그렇게 나쁜가요? 이환은 붉게 충혈된 눈을 들어 그녀를 보았다. 넌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넌 교사야, 담비. 아이들에게 독립운동이나 혁명에 대해 이야기할 줄은 알겠지. 하지만 사업에서는 빵점이라고, 경영관리에 대해서는 그럴지도 모르죠. 담비는 인정했다. 하지만 복원에 대해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님께서 그 유언장을 아무렇게나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비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당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기를. 단지 돈과 권력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믿고 제 힘을 믿는 법을 배우기를. 이완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이전의 분노는 없었다. 싸구려 막장 드라마처럼 들리는군. 그럴지도 모르죠. 담비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가끔 그런 이야기 속에 진실이 담겨 있기도 하잖아요. 두 사람은 침묵했다. 이완이 항상 버리고 싶어 했던 할머니 유품인 낡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밖은 밤이 깊어지고 있었고 여름 하늘에는 첫 별들이 반짝였다. 그래서 제안하는 게 뭐야? 마침내 이환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대화 내내 처음으로 분노나 비꼼 대신 지친 기색만이 담겨 있었다. 잠시 시간을 갖죠. 담비가 말했다. 섣불리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요. 당신은 사업 통제와 자유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요. 저는 공동소유주 역할에 적응할 거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요. 그럼 이 한 달 동안 어디서 살 건데? 이환이 물었다. 담비는 망설였다.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이환의 것이었다. 사실 결혼 전에 그의 부모님이 그의 이름으로 사준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도 월세를 낼 저축도 없었다. 선영인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녀는 마침내 학교 동료인 오랜 친구를 떠올리며 말했다. 아니면 공방에 작은 휴게실이 있어요. 당분간 거기서 지낼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환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나가는 건 나야. 당분간 어머니 아파트에 머물 거야.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담비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에게서 그런 관대한 제스처를 기대하지 않았다. 정말 괜찮겠어요? 제발, 담비.
날 괴물처럼 만들지 마. 이환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바보일 수는 있어도 널 집에서 내쫓을 만큼은 아니야. 고마워요. 그녀는 갑자기 감동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말을. 그가 일어서며 중얼거렸다. 짐 싸서 오늘 나갈게. 혼자서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 그는 문으로 향하다가 문턱에서 멈췄다. 가장 웃긴 게 뭔지 알아?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난 정말 이혼을 요구할 생각이었어. 최가인이랑 가을에 결혼할 계획이었거든. 9월 21일로 날짜까지 잡아놨었는데,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생겼네요. 담비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건 좋은 거예요, 이완 씨.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언제나 좋은 거니까.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담비는 그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챙기는 소리, 옷장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열쇠가 딸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담비는 부엌에남아 식은 차를 마시며 모든 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흘러갔는지 생각했다. 바로 오늘 아침만 해도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의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 이환의 아내일 뿐이었다. 해질녘에는 대기업의 공동 소유주이자 공방의 주인이 되었고 어쩌면 자유로운 여성이 되기 직전이었다. 마지막 순결까지 예측 가능해 보였던 삶이 갑자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불확실성이 그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와인 한 잔처럼 피를 뜨겁게 했다. 담비는 일어나서 컵을 씻고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아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이환이 늘 선택하던 채널이 아닌 자신이 보고 싶은 채널로 텔레비전을 켰다. 오래된 영화 멋진 인생이 방영되고 있었다. 담비는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보던 것을 기억하며 미소 지었다. 실현 끝에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찾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갑자기 자신의 상황과 놀랍도록 비슷하게 느껴졌다. 인생은 45부터 시작되는 걸까? 담비는 생각했고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 후 몇 주간은 담비에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하루하루는 쉴 틈 없이 바빴다. 회사 업무를 알려주는 이시우와의 회의, 공방에서 도구와 재료를 정리하며 장비에 익숙해지는 시간, 공동 소유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변호사와의 대화. 이시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도움이 되었다. 그는 회사의 복잡한 구조, 골동품 시장의 특수성, 가격 책정 원리 등을 끈기 있게 설명해 주었다. 담비는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했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사업의 세계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숫자와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즐거웠다. 이해가 정말 빠르시네요. 분기 보고서를 검토한 또 다른 회의 후에 이시우가 말했다. 정말이에요, 담비 씨. 생각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세요. 고마워요. 그녀는 약간 쑥스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그냥 모든 게 너무 흥미로워요. 골동품 사업이 자체적인 법과 규칙이 있는 하나의 세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맞아요. 이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돈뿐만 아니라 열정, 지식, 역사에 대한 존중이 중요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형에게 항상 부족했던 거죠. 그 사람은 어때요? 담비가 물었다. 본 적 있어요? 네. 지난주에 사무실에 들렀어요. 이시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수척하고 신경질적이고 별 얘기는 안 했어요. 서류 몇 개 챙겨서 가더라고요. 담비는 한숨을 쉬었다. 이완은 그날 밤 이후로 전화도 집에 들르지도 않았다. 비서를 통해 그가 어머니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화로 회의를 하고 거의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 최가인 씨는 그 사람과 함께 있나요? 그녀는 남편의 내연녀 이름을 말하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자신에게 놀라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이시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도 사무실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무급 휴가를 냈대요. 두 사람은 각자 생각에 잠겨 침묵했다. 공방은요. 마침내 이시우가 화제를 바꿨다. 어떻게 돼가요? 담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거의 다 파악했어요. 시험 삼아 작은 소품 두어 개도 복원해봤고요. 한두 주 안에는 공식적으로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이시우가 기뻐했다. 그거 잘 됐네요. 저기 원하시면 홍보 도와드릴게요. 새로운 공방에 대해 기사를 써줄 기자 두어 명 알거든요. 그리고 회사 웹사이트에 정보도 올릴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공동 소유주시잖아요. 보기 안 좋지 않을까요? 담비가 망설였다.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잊어버려요. 이시우는 손짓했다. 사업은 사업이죠. 게다가 어머니도 골동품 가게가 보건 공방과 협력하는 걸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게 논리적이죠. 담비는 그에게 감사하며 미소 지었다. 이시우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쉬웠다. 그는 그녀를 위협이나 경쟁자로 보지 않고
동질감을 느끼는 영혼, 예술에 대해 똑같이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았다. 이시우와 만난 후 담비는 공방으로 갔다. 그곳은 이미 그녀의 두 번째 집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오래된 소품 작업을 하거나 선반에서 찾은 전문 보건 서적을 공부하거나 그저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보낼 수 있었다. 오늘은 집에서 할머니의 오래된 자개함을 가져왔다. 박 회장에게 들켰을 때 작업하던 바로 그 함이었다. 함은 거의 완성 단계였고 복원된 자물쇠를 고정하고 표면을 광택내는 일만 남았다. 담비는 앞치마를 두르고 특수 램프를 켜고 작업에 몰두했다. 시간의 존재는 사라졌다. 오직 그녀의 손, 도구, 그리고 그녀의 손길 아래서 되살아나 두 번째 생명을 얻는 듯한 낡은 나무만이 존재했다. 공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느껴졌을 때야 담비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문턱에는 이환이 서 있었다. 안녕. 그가 불안하게 발을 옮기며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담비는 천천히 작업용 장갑을 벗고 램프를 껐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남편을 유심히 쳐다보며 대답했다. 네,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네요. 이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공방 안으로 들어왔다. 처음으로 담비는 그가 오래된 소품들을 가격이 아니라 그것들의 본질과 역사를 이해하려는 듯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작업이 반쯤 끝난 자개함이 놓인 작업대 옆에 멈춰섰다. 이거야? 그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상간 부분을 쓸며 물었다. 어머니한테 들켰던 그거. 네. 담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거예요. 100년도 더 됐어요. 예쁜 작품이네. 이환이 뜻밖의 말했다. 디테일이 이렇게 흥미로운 줄 몰랐어. 담비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그녀의 취미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고 오래된 물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은 더더욱 없었다. 달라졌네요. 그녀가 말했다. 혼자 3주를 보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 이환은 어깨를 으쓱했다. 커피 한잔 할래? 여기 커피 메이커 있는 거 봤는데. 네. 담비는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 받아들였다. 우유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내가 가져왔어. 이환은 담비가 거의 알아채지 못했던 가방에서 우유 1리터, 콘약 1병, 그리고 초콜릿 한 상자를 꺼냈다. 그녀가 싫어하던 초코파이가 아니라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고디바 초콜릿이었다. 그리고 좋은 원두 커피. 그가 커피 메이커를 다루는 동안 담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 했으며 그를 관찰했다. 이완은 평소처럼 완벽해 보이지 않았다. 정장 바지 대신 청바지를, 넥타이를 맨 셔츠 대신 소박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의 태도마저 달랐다. 마치 그를 특징짓던 자신감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마침내 커피가 준비되었다. 그들은 창가에 앉았고 이화는 향기로운 음료를 컵에 따랐다. 담비가 좋아하는 만큼 커피가 진하게 유지될 정도로 아주 약간만 우유를 넣었다. 내가 커피 어떻게 마시는지 기억하네요? 그녀가 놀랐다. 많은 걸 기억해. 이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단지 항상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지. 두 사람은 해질녘의 도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지붕 위로 첫 별들이 켜지고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이웃 공원의 밴드가 매주 금요일 여름마다 연주하는 소리일 것이다. 돌려 말하지 않을게. 마침내 이환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난 3주간 우리에 대해, 회사에 대해, 어머니가 영상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뭘 깨달았는지 알아? 담비는 감히 추측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옳았다는 걸 깨달았어. 이환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난 정말 내가 가진 걸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어머니가 만든 사업도, 당신도. 담비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감정을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지난 세월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을게. 이환이 말을 이었다. 난 쓰레기처럼 행동했고 당신에게 한 짓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난 노력하고 싶어.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노력하다니요. 담비가 되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이환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담비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열어봐. 그가 말했다. 담비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사파이어가 밝힌 소박한 금반지가 있었다. 20년 전 그가 청혼할 때 주었던 것과 똑같은 반지였다. 아이를 낳은 후 손가락이 부어 더 이상 끼지 못하게 되었고 이완은 그녀에게 새 사이즈의 반지를 사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거야.
이환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주식 때문도 돈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파괴한 것을 다시 쌓아보자고. 담비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반지를 바라보았다. 3주 전이었다면 그 말을 듣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최가인 씨는요? 그녀가 물었다. 이환은 한숨을 쉬었다. 헤어졌어. 아니, 정확히는 내가 주식 19%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자마자 그녀가 날 떠났지. 알고 보니 그녀가 관심 있었던 건 내 멋진 눈이 아니라 내 지갑이었더군. 안타깝네요. 담비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이환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업자득이야. 평생 사람들을 돈으로 평가하며 살았는데 결국 나도 똑같이 평가받았으니까.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알아? 며칠 전에 시우랑 얘기했어.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했지. 그리고 네 얘기를 하더군. 네가 얼마나 회사 일에 몰두하는지,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보건 얘기를 할 때 눈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이환은 미완성된 자개함을 보았다. 그리고 그때 2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 모습이 떠올랐어. 똑같이 열정적이고 똑같이 열심이었지. 넌 내 꿈에 대해, 공방을 열고 골동품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꿈에 대해 내게 말했었어. 그리고 당신은 그게 진지한 일이 아니라고 했죠. 담비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주부의 취미일 뿐, 진짜 직업이 아니라고. 그래. 이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어머니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똑같은 말을 했을 때처럼. 그리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꿈을 포기했고 평생 후회하셨지. 그는 시선을 들었고 담비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고통을 보았다. 난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담비. 내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 난 네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아.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라는 지위 때문에. 그는 기쁨 없는 웃음을 지었다. 이제 보니 어머니와 그분의 인맥 없이는 그다지 성공적이지도 않지만 담비는 대답할 수 없어 침묵했다. 너무나 많은 새로운 감정들,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인정. 지금 대답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화는 그녀의 당혹감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그냥 생각해봐. 어쩌면 어머니가 옳았고 정말 다시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이번에는 정말로. 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갈게. 할 일이 많을 텐데. 반지는 어떤 경우든 네가 가져. 언제나 내 것이었으니까. 이화는 문으로 향하다가 중간에 멈췄다. 아, 깜빡할 뻔했네. 월요일 이사회 초대장 받았어? 네. 담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우 씨가 중요한 회의라고 하더라고요. 분기 보고서 발표랑 내년 전략 논의. 맞아. 이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네트워크 확장 제안서를 준비했어. 그 전에 네가 검토해줬으면 해.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어. 심지어 보건공방을 회사 구조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우유와 초콜릿을 꺼냈던 바로 그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폴더를 꺼냈다. 여기 다 있어. 시간 날 때 읽어보고 의견 있으면 전화 줘. 그는 반지 상자 옆 테이블에 폴더를 놓았다. 그리고 짧은 망설임 끝에 몸을 숙여 담비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다. 수년 만에 처음이었다. 안녕.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들어줘서 고마워. 문이 그의 뒤로 닫혔을 때 담비는 한참 동안 꼼짝 않고 서서 그의 입술이 닿았던 곳을 손으로 어루만졌다.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깊은 숨을 한번 쉰 후 폴더를 집었다. 명가헌 2024, 2025년 발전 전략이라고 첫 페이지에 쓰여 있었다. 담비는 읽기 시작했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썹이 점점 더 휘어졌다. 이화는 정말로 변해 있었다. 그의 제안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처럼 숫자와 그래프의 집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골동품 사업의 상업적인 부분과 역사적 유산 보존이라는 문화적 사명을 결합한 완전한 비전이었다. 그는 네트워크의 각 대형 매장에 작은 복원 공방을 열어 고객들이 골동품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보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숙련된 복원가들이 새로운 세대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 센터를 이끌 사람으로 그녀, 강담비를 제안했다. 강담비 씨의 교육학적 경험과 복원 기술을 고려할 때 담비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읽었다. 그녀는 명가헌 교육보건센터장 직책의 최적의 후보자이다. 15년간의 역사 교육 경험, 골동품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역사적 유물을 복원하는 보기 드문 재능은 그녀를 센터를 이끌 뿐만 아니라 전략적 발전을 정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전문가로 만든다. 담비는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끼며 서류를 옆으로 치웠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문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녀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었다. 결혼 생활 내내 이완에게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반지 상자를 집어 열고 책상 램프 아래서 반짝이는 사파이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결혼 생활에 또 다른 기회를 줄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회사의 통제권을 잃고 싶지 않은 이완의 또 다른 조종일까? 담비는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정말로 선택권이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놀랍고 취하게 만들었다. 월요일까지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많이 생각하고 장단점을 따져보고 이시우와 전화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오랜 친구인 선영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명가원 본사의 넓은 회의실로 들어서면서 그녀는 이사회에서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눈에 띄는 소란을 일으켰다. 이전에는 이완이 마지못해 데려가 제 아내입니다 라고 짤막하게 소개했던 몇 번의 회사 기념행사에서만 그곳에 있었다. 이제 그녀는 회사의 미래가 그녀의 결정에 달려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진 공동 소유주로 도착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진지한 남녀 이사들이 노골적인 관심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담비는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과는 달리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오히려 이상한 평온함과 자신감을 느꼈다. 그날을 위해 그녀는 이웃의 낡은 찬장을 복원하고 받은 첫 수입으로 산 네이비색 정장을 선택했다. 소박하지만 우아한 낮은 굽의 구두와 30번째 생일에 어머니가 선물한 진주 귀걸이만 착용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으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담비는 자신이 흠잡을 데 없이 절제되었지만 스타일 있게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이화는 회의실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전형적인 권력의 상징인 붉은 넥타이 대신 담비의 눈색과 같은 회색 톤의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왔구나. 그가 눈에 띄게 안도하며 말했다.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했어. 저는 이 회사의 공동 소유주예요. 담비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연히 와야죠. 당연하지. 이완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비슷한 무언가가 나타났다. 내 제안서 읽어봤어? 네. 그녀가 대답했다. 아주 흥미롭고 예상치 못한 계획이었어요. 좋은 의미로? 그가 물었다. 아주 좋은 의미로요. 담비가 단언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이 있어요. 회의 후에 이야기하죠. 물론이지. 이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나저나 오늘 그는 말을 찾았다. 아주 아름다워. 고마워요. 그녀는 간단히 대답하고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다. 회의는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보고, 숫자, 그래프. 담비는 주의 깊게 듣고 메모하고 이따금씩 그 정확성과 깊이로 참석자들을 놀라게 하는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이사들의 얼굴 표정이 경멸적인 관심에서 진정한 존중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발전 전략을 논의할 차례가 되었다. 이화는 일어나서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말했지만 이전에 오만함은 없었다. 그것은 단지 감동을 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제안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연설이었다. 그가 끝냈을 때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그때 이사 중 한 명인 날카로운 시선에 나이든 남자가 물었다. 이완 대표, 제안은 흥미롭지만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교육센터가 수익성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담비는 거의 자신도 모르게 끼어들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문제는 단지 즉각적인 수익성만이 아닙니다. 그런 센터는 회사의 명성,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단지 골동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점점 더 희소해지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생각을 정리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게다가 그런 센터는 역사와 공예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라는 새로운 대중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는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젊어지게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바로 회사가 변화하는 세상에서 계속 유의미하게 남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놀라움과 존중의 침묵. 담비 씨 말이 맞습니다. 마침내 테이블 반대편 끝에 있던 이시우가 말했다. 저는 이 제안을 지지합니다. 만약 투표를 한다면 제 표는 찬성입니다. 저도요. 이석영이 덧붙여 누구보다도 담비를 놀라게 했다. 어머니라면 이 접근법을 승인하셨을 거예요. 투표를 제안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했다. 제시된 전략에 찬성하시는 분은 모든 손이 올라갔다. 만장일치였다. 가결되었습니다.
의장이 선언했다. 이완 대표, 강단비 이사님, 축하합니다. 제안이 수락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단비는 이사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그녀를 알고 싶어 했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제안했다. 그녀는 그 역할에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지 스스로 놀라면서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모두가 떠났을 때 회의실에는 그녀와 이환만 남았다. 그는 존중과 경외, 그리고 단비가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섞인 새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멋졌어. 그가 말했다. 진심이야, 단비. 네가 사업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저도 상상 못했어요. 그녀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게 마음에 들고 그렇게 못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못하다니? 이화는 고개를 저었다. 훌륭했어. 모두가 너에게 반했어. 심지어 박 이사님까지도. 그분은 누구에게도 열광하지 않는데 단비는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수년 만에 남편에게서 듣는 첫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점심 먹을래? 이환이 물었다. 아주 좋은 식당을 아는데 차라리 카페에 가요. 단비가 제안했다. 학교 앞 분식집처럼 햄버거 맛이 나는 곳 있잖아요. 기억나요? 우리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 갔었는데. 이환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추억의 버거요? 아직도 있어요? 네. 단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주 가요. 예전이랑 똑같아요. 햄버거, 밀크쉐이크. 그럼 거기로 가자. 이환은 예상치 못한 순순함으로 받아들였다. 진짜 햄버거 안 먹은 지 오래됐네. 그들은 함께 사무실을 나왔고 오랜만에 단비는 자신이 남편의 단순한 부속품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와 동등하게 자신감 있게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며 걸었다. 고마워요, 어머님. 그녀는 여름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로 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네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나? 이환이 햄버거 한 조각을 베어 물며 물었다. 그들은 추억의 버거에 있었다. 단비가 종종 채점을 하던 창가, 바로 그 테이블이었다. 그들을 함께 본 주인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특별히 정성껏 서빙했다. 심지어 어디선가 평소 쓰던 컵 대신 금태 두른 오래된 도자기, 컵까지 꺼내왔다. 물론 기억나죠. 단비가 미소 지었다.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조선시대 생활사 유물전에서요. 전 학생들과 함께 있었고 당신은 난 어머니랑 같이 갔었지. 새 가게에 놓을 물건들을 찾고 계셨거든. 이환이 말을 마쳤다. 그리고 오래된 물건들에 대해 어른들까지 귀 기울이게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젊은 선생님에게 바로 눈길이 갔어. 전시 끝나고 다가와서 가구에 대해 그렇게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처음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단비가 그때를 기억하며 웃었다. 그리고 바로 이 카페로 저를 초대했죠. 그리고 당신은 평소에 모르는 사람이랑은 안 나간다면서도 수락했지. 이환이 덧붙였다. 햄버거에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고 했잖아. 정말 참을 수 없었거든요. 단비가 장난스럽게 한숨 쉬었다. 당신도 그랬고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고 순간 단비는 20년 전 젊고 사랑에 빠지고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환 씨,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 우리 사이에 있던 걸 잃어버렸을까요? 이환은 잠시 생각하며 숟가락으로 커피를 저었다. 아마 내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 당신이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괜찮을 거라고 믿었을 때, 내가 당신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가구의 일부처럼 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시선을 들었고 단비는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발견했다. 돈, 지위, 권력에 눈이 멀었었어. 중요한 건 외적인 성공, 인정, 숫자로 측정되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다른 모든 건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최가인 씨가 나타난 거고요. 단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화는 한숨을 쉬었다. 최가인은 증상이었지. 원인이 아니었어.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난 이미 속이 텅 비어 있었어. 그녀는 단지 내가 변해버린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을 뿐이야. 나처럼 속빈 남자를 위한 완벽하고 예쁜 외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네요. 단비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텅 비지 않았어요. 그냥 길을 조금 잃었을 뿐이죠. 당신은 언제나 내가 받을 자격보다 더 착했어. 이화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 모든 짓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나를 위해 좋은 말을 찾아주는군. 침묵이 흘렀다. 밖으로 낡은 버스가 지나가며 단비에게 박 회장의 편지를 읽은 후 공방에 갔던 그날을 상기시켰다. 당신은요? 이환이 문득 물었다. 왜 그 모든 걸 참았어요? 왜 떠나지 않았죠?
담비는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년간 스스로에게 여러 번 던졌던 질문이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고 그 다음엔 습관이었어요. 그 후엔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당신이 제가 사랑에 빠졌던 그 이환으로 돌아올 거라는 희망. 그리고 지금은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희망이 아직 살아있나요? 담비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모르겠어요, 이환 씨.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봐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이어질지 궁금해요. 이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알아? 그걸로 충분해. 지금은 그걸로 충분해. 그들은 햄버거를 다 먹고 커피를 마시고 계산을 하고 거리로 나왔다. 날은 맑고 따뜻했으며 산책하기에 완벽했다. 말없는 합의하에 그들은 학창시절 길게 산책하곤 했던 시내 공원을 향해 익숙한 거리를 걸었다. 당신 공방 프로젝트 봤어. 그들이 오래된 분수 옆을 지날 때 이환이 말했다. 인상적이더군. 특히 아이들을 위한 워크숍 아이디어가. 고마워요. 담비가 미소 지었다. 우리 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물질 문화를 통해 역사에 다가가게 하고 수작업의 가치와 오래된 물건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는 거죠. 훌륭한 아이디어야. 이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마케팅팀 사라와 얘기했어. 당신 공방의 브랜드 이미지, 웹사이트, 모든 홍보 자료를 만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물론 회사 부담으로. 하지만 왜요? 담비가 놀랐다. 전 작은 개인 공방, 제 사업을 열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는 당신 공방이 우리 네트워크의 대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환이 말했다. 우리 가게에 있는 보건센터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모델이 되는 거지. 물론 당신이 동의한다면. 담비는 그 제안에 감동하여 멈춰섰다. 저에게 보건공방 네트워크 전체를 이끌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이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 당신은 지식, 재능, 교육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래된 물건들과 그것들이 간직한 역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 담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의 삶에서 그런 전환을 꿈조차 꾸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해봐. 이완은 그녀의 당혹감을 보고 말했다. 지금 대답하지 마. 그들은 계속 걸었고 곧 아이들이 엄마와 할머니의 시선 아래 그네와 미끄럼틀에서 웃고 있는 놀이터에 도착했다. 우리 어린 윤재 데리고 여기 왔던 거 기억나요? 담비가 아이들을 보며 물었다. 그 애, 저 그네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물론 기억나지? 이환이 슬픔이 깃든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을 내준 적이 너무 적어서 안타까워. 항상 일. 그리고 너무 빨리 커버렸지. 윤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담비가 기억해냈다. 전화했어요? 할머니 유언장 얘기해줬어요? 응. 이환이 한숨 쉬었다. 자기 일 아니라고 자기 몫의 유산에만 관심 있다고 하더군. 완전지 아빠 아들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없어서 담비는 참지 못하고 그의 손을 부드럽게 만졌다. 아직 젊잖아요, 이환 씨. 시간을 줘요. 어쩌면 그 애도 당신처럼 성숙해지고 변할지 몰라요. 그러길 바라. 이환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내 실수를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들은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착했고 갑자기 이환이 물었다. 옛날처럼 콘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주 좋죠. 담비가 그들의 과거의 작은 디테일을 기억하는 것에 놀라며 웃었다.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사서 연못가 벤치에 앉아 공원 방문객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위풍당당하게 이리저리 헤엄치는 오리들을 지켜보았다. 알아? 이환이 갑자기 말했다.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본 지 정말 오래됐어. 마치 몇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벗어던진 것 같아. 이해해요. 담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걸 느껴요. 마침내 숨을 크게 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니까. 새로운 것, 진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담비는 오랫동안 물, 수면에 비친 햇살, 떠다니는 오리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며칠 전 이환이 남겨두고 간 반지 상자를 꺼냈다. 바로 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 걸음씩 노력해볼 의향은 있어요. 이환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다. 내가 바랄 수 있는 건 그게 다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
그 후 몇 달은 담비에게 단 하루처럼 지나갔다. 동시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때로는 숨을 고를 틈도 없었다. 그녀의 인사동 공방은 9월 중순에 문을 열었고 즉시 주목을 받았다. 도시 잡지의 기사, 지역 텔레비전의 보도,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조직한 광고 캠페인, 모든 것이 효과가 있었다. 고객들이 잇따라 찾아와 오래된 물건을 복원하거나 조언을 구했다. 특히 담비가 주말마다 여는 아이들을 위한 워크숍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복원의 기초를 배우고 오래된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무와 바니시로 직접 손을 써보았다. 공방은 점차 작업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역사학자, 수집가, 복원장인들과의 만남이 열렸다. 담비는 오랜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며 행복으로 빛났다. 동시에 회사 내 복원교육센터 프로젝트도 진행되었다. 담비는 프로그램 개발, 교수진 선정, 시설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미 축소된 시간표로 학교에서 수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았다. 이황과의 관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발전했다. 그는 집에 다시 이사 오지 않고 그녀에게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을 선호했다. 그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 카페에서, 공원에서, 공방에서 만났다. 대화하고 서로를 재발견하고 서로의 말을 듣는 법을 배웠다. 오래된 상처가 그렇게 쉽게 잊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다투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타협점을 찾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알았다. 직장에서도 그들은 진정한 팀이 되었다. 이화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훌륭한 최고 경영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외로운 독재자는 아니었다. 그는 사업에 대한 신선한 시각이 매우 귀중한 담비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법을 배웠다. 11월의 어느 날 오후 첫눈이 도시를 하얀 담요로 덮었을 때 이화는 담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예전처럼 기업 엘리트들을 위한 호화로운 레스토랑이 아니라 갓 구운 빵 냄새가 나고 라이브 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당신을 위한 서프라이즈가 있어. 그들이 메인 요리를 다 먹었을 때 그가 말했다. 사실은 2가지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의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담비가 농담했다. 우리 가족의 마지막 서프라이즈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으니까요. 이것들은 마음에 들길 바라. 이환이 미소 지으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마니츠? 담비는 봉투를 열고 비행기표 2장을 꺼냈다. 파리요? 그녀가 놀라서 물었다. 크리스마스에? 응. 이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 가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당신은 항상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베르사유 궁전을 보고 싶어 했잖아. 게다가 거기에는 놀라운 골동품 가게와 벼룩시장이 있어. 하지만 담비는 어안이 벙벙했다. 우리 둘이서만 휴가 가본 적 없잖아요. 당신은 항상 시간 낭비라고 했었는데 내가 많은 말을 했었지. 이완이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것을 후회해.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어. 담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행기표를 바라보았다. 크리스마스의 파리. 그것은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오래된 꿈을 이루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 멋진 선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2번째. 이화는 그녀에게 작은 벨벳 상자를 내밀었다. 담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설마.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예상했던 약혼 반지가 아니라 작은 상자 모양의 섬세한 브로치가 있었다. 작은 사파이어들로 상감되어 있었다. 20세기 초의 앤티크 작품이야. 이완이 설명했다. 우리 가게 중 한 곳에서 찾았는데 바로 당신 생각이 났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페이지를 상징해. 받아줄래? 담비는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집었다. 그것은 아름다웠다. 섬세한 작업, 우아한 디자인, 절제되고 품이 있었다. 정말 예뻐요.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물론 받아야죠. 이화는 그녀가 재킷 옷깃에 브로치를 다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어깨에서 잠시 머물렀다. 행복해 담비? 그가 갑자기 물었다. 지금 이 새로운 인생에서 담비는 생각에 잠겼다. 모든 변화, 그 몇 달간의 모든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행복했을까? 네.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20살의 가벼운 행복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의 가치를 아는 어른의 깊고 의식적인 행복으로. 그녀는 그를 보고 덧붙였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어머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강요하신 것에 감사해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황금 세장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완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다. 나도 어머니께 감사해. 우리 둘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해주셨으니까. 두 사람은 미소 지었고 그 순간 담비는 깨달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 그녀는 행복할 수 있는 이 예상치 못한 기회, 그녀 자신이 되고 자신의 목소리와 힘을 찾을 기회를 받은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완이 잔을 들며 제안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담비가 반복했고 그들의 잔은 그들의 역사에 새롭고 더 나은 장을 약속하는 멜로디 같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젊은 여성이 커피 2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공방으로 들어서며 미소 지었다. 좋아하시는 아메리카노 가져왔어요. 담비는 시립박물관에서 복원을 의뢰받은 오래된 서한 작업에서 고개를 들었다. 네가 날 살렸구나. 그녀가 웃었다. 너무 집중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김상철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담비의 인생을 바꾼 말이 선언된 그날로부터 정확히 2년이 흘렀다. 변화와 발견, 어려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2년이었다. 인사동 공방은 더 이상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었다. 명가원의 주요 매장들과 함께 문을 연 복원, 스튜디오 네트워크 전체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담비가 이끄는 복원교육센터는 이미 젊은 전문가 일기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들 중 일부는 그녀의 조수가 되었다. 갓 사학과를 졸업한 유라는 가장 재능 있는 학생 중 한 명이었다. 담비는 그녀에게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 똑같은 불꽃, 오래된 물건과 그 이야기에 대한 똑같은 사랑을 보았다. 시우 이사님 전화 왔었어요. 유라가 창가 옆 작은 테이블에 컵을 놓으며 보고했다. 30분 늦으신데요. 스위스에서 온 앤티크 시계 배송에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괜찮아. 담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충분해. 오늘은 박 회장의 기일이었고 온 가족이 묘지에 모인 후 조촐하게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그 2년 동안 담비의 삶뿐만 아니라 이씨 집안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시우는 담비, 이완과 더 가까워졌고 자주 집에 들러 사업을 돕고 진심으로 그들을 지지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이석영도 담비가 그녀의 딸이 직물 복원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미술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도와준 후 신우이에게 마음을 열었다. 심지어 처음에는 가족의 변화에 회의적이었던 담비와 이환의 아들 이윤재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학을 마친 후 유럽에 남으려던 계획을 접고 집으로 돌아와 가업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회사를 속속들이 알기 위해 여러 부서를 돌며 실습을 하고 있었다. 담비는 시계를 보았다. 가족과의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고 서한의 특히 복잡한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녀는 확대 렌즈가 달린 안경을 쓰고 상감세공을 복원하는 세심한 작업으로 돌아갔다. 과거와 현재가 그녀가 복원하는 오래된 가구의 디자인처럼 그녀의 삶에서 얽혀 있었다. 때로는 특히 그렇게 완전히 몰입하는 순간에는 마치 박 회장 자신이 어디선가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공방문이 다시 열렸지만 이번에는 이환이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에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흰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안녕. 그가 담비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다. 방해했나? 거의 다 끝났어요. 그녀가 안경을 벗으며 미소 지었다. 오늘 일찍 왔네요. 회의 몇 개 미뤘어. 이환이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으며 설명했다. 당신 데리러 와서 같이 묘지에 가고 싶었거든. 담비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 2년 동안 그는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도 변해 있었다. 그의 태도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눈가에는 긴장이 아닌 미소로 인한 새로운 주름이 생겼다. 심지어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그 첫 흰머리가 그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관계도 많은 것을 겪었다. 과거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고통과 원망이 너무 깊어 보였던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과 서로를 위해 노력했다. 이화는 심지어 심리 상담까지 받았다. 예전에는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을 결정이었다. 몸을 위해 트레이너를 고용할 수 있다면 영혼을 위해서는 왜 안 돼? 그가 그때 말했다. 반년 전 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의 낯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동등한 진정한 파트너로서. 무슨 생각해? 이완이 그녀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우리에 대해서요. 담비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 2년 동안 모든 게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좋은 쪽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불안감이 살짝 엿보였다. 확실히 좋은 쪽으로요. 그녀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사파이어 반지가 반짝였다. 몇 년 전 그가 청혼할 때 주었던 바로 그 반지였고 작년 새해부터 다시 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이해의 눈빛을 교환했다. 새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가? 이완이 옆 테이블에 펼쳐진 설계도를 가리키며 물었다. 진행 중이에요. 담비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배치는 거의 다 정했어요. 일정대로 진행되면 올가을에는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 공방을 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공동 프로젝트였다. 장애 아동의 통합과 진로 지도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이니셔티브였다. 담비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가 나무 다루기에 놀라운 재능을 보이는 것을 본 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완은 회사 예산에서 공간과 자원을 할당하며 전적으로 그녀를 지지했다. 훌륭해. 이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화부에 얘기했어. 전통 공예 지원 프로그램에 우리를 포함시켜줄 의향이 있대. 그러면 추가 자금과 인정을 받게 될 거야. 정말요? 담비가 기뻐했다. 그거 환상적이네요. 더 많은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겠어요? 바로 그거 생각했어. 이환이 미소 지었다. 담비는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얼마나 많이 변했던가. 이전에는 어떤 프로젝트든 이익과 명성만이 관심사였는데 이제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기회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물론 이환은 여전히 철두철미한 사업가였다. 그는 여전히 한 푼 한 푼 계산하고 강하게 협상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숫자와 계약 뒤에서 사람들을, 그들의 운명과 기쁨, 슬픔을 보았다. 갈 시간이야. 이완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우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담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용 앞치마를 벗고 가벼운 코트를 입었다. 6월은 쌀쌀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이시우는 정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기댄 채 담비와 이환을 보고 손을 흔들었다. 늦을 줄 알았어요. 그가 먼저 형수와 포옹하고 그 다음 형과 포옹하며 말했다. 언제나처럼 일에 파묻혀서. 언제나처럼요. 담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물관에서 온 서한 복원 중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시우 씨. 호두나무에 자개상감, 청동장식. 저봐. 이환이 장난스럽게 눈을 굴렸다. 일 얘기 시작하면 멈추질 않아. 누가 할 소리. 담비가 웃었다. 어젯밤에 진열장 설치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2시간 동안이나 설명한 사람이 누군데. 정곡이군. 이환이 장난스럽게 항복하며 두 손을 들었다. 갑시다. 인꼬 부부. 이시우가 그들을 재촉했다. 늦으면 누나가 용서 안 할 거예요. 오늘 엄숙한 기분이시거든요. 그들은 차에 올라 박 회장이 묻힌 묘지로 향했다. 가는 길에 담비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보았다.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마치 다른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새로웠다. 그 2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보건과 교육센터에 전념했다. 이완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넓지만 예전 집처럼 화려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가정생활에 전념하면서 잃었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다. 조용하고 자신감 없던 적은 것에 만족하는 데 익숙했던 여자에서 자신의 가치를 아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면서도 거칠거나 냉소적이거나 권위적이게 되지 않았다. 오히려 내면의 힘을 찾으면서 삶의 소박한 기쁨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우정, 사랑, 그녀를 둘러싼 세상의 아름다움. 묘지에는 이미 이석영과 그녀의 남편, 딸이 기다리고 있었고 담비를 놀라게도 밤에나 도착할 줄 알았던 이윤재도 와 있었다. 아들, 담비는 기쁨을 숨기지 않고 그를 껴안았다. 늦게 온다고 했잖아.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었어요. 윤재가 어머니를 껴안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악수하고 삼촌의 어깨를 툭 쳤다. 담비는 아들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23살, 키, 크고 잘생긴 젊은 시절 이환과 외모는 꼭 닮았지만 다행히 성격은 달랐다. 지난 2년은 그 또한 변화시켰다. 더 진지해지고 책임감 있어졌다. 가족과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함께 박 회장의 무덤으로 다가갔다. 묘비는 소박하지만 우아했다. 검은 화강암, 간단한 비문, 펼쳐진 책 모양의 작은 부조. 이화는 흰 장미 다발을 놓았고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침묵했다. 담비는 묘비에 새겨진 시어머니의 초상을 바라보았다. 엄격한 얼굴, 직설적인 시선, 희미한 미소. 그녀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기억했다. 권위적이고 단호하고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그렇게 차갑고 계산적으로 보였던 그 여인이 사실은 표현되지 않은 많은 사랑과 이루지 못한 많은 꿈을 영혼에 간직하고 있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감사합니다. 담비는 초상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저 자신도 보지 못했던 것을 제 안에서 봐주셔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까지 구해주셔서 지금 저희를 자랑스러워하시길 바랍니다. 묘지의 나무들을 흔들던 부드러운 바람이 자랑스러워라고 대답하듯 속삭이는 것 같았다. 묘지에서 나온 후 그들은 식당으로 갔다. 언젠가 박 회장의 70세 생신, 그녀의 마지막 생신을 축하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커다란 원형 테이블 주위에 앉아 그들은 그녀의 삶을 회상했다. 병으로 어두웠던 마지막 몇 달뿐만 아니라 투쟁, 승리, 실수, 지혜로 가득 찼던 전생애를. 알아요? 이시우가 갑자기 잔을 들며 말했다. 어머니는 항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돈이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 그는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제 생각에 어머니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셨죠. 단지 바꾸신 게 아니에요. 이환이 덧붙였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주셨어요. 실수를 바로잡고 우리의 소명을 찾고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기회를.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감사해요. 어머니를 위하여. 이환이 잔을 들며 말했다. 할머니를 위하여. 윤재가 덧붙였다. 박 회장님을 위하여. 담비가 속삭였다. 그들은 건배했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흘러갔다. 회사 일, 새로운 프로젝트 미래계획. 이서경은 딸의 미술학교에서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시우는 자신의 새로운 전시에 대해, 윤재는 실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환과 담비는 장애 아동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박물관 아이디어는 어떻게 됐어요? 윤재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물었다. 회사 안에 보건 박물관을 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너희 엄마랑 내가 제안서 작업 중이야. 이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물건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복원 과정도 보여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사람들이 각 역사적 유물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지식, 사랑이 들어가는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할머니 이름으로 부르는 거요. 윤재가 확인했다. 응. 담비가 확인했다. 박명혜 복원 박물관. 어머니께서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이죠. 이시우가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께서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점심이 끝나고 모두가 작별 인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 윤재는 담비에게 다가와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를 꽉 껴안았다. 알아요, 엄마? 그가 그녀만 들을 수 있도록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해낸 일들, 엄마가 된 모습이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다시 함께라서, 정말로 함께라서 기뻐요. 아들의 예상치 못한 말에 담비의 눈이 촉촉해졌다. 고마워, 아들. 그녀가 속삭였다. 그 말 정말 큰 의미가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와 이화는 각자 생각에 잠겨 조용히 차를 타고 갔다. 감정이 많이 소모된 날이었고 둘 다 기분 좋은 피로감을 느꼈다. 무슨 생각해? 그들이 집에 가까워졌을 때 이완이 물었다. 인생에 대해서요. 담비가 대답했다. 때로는 얼마나 이상하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2년 전에 모든 게 이렇게 바뀔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후회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단 1초도요. 담비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은요. 내가 가진 보물을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만 후회돼. 이완이 진지하게 말했다. 잃어버린 세월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담비가 부드럽게 반박했다. 그저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장이었을 뿐이에요. 가장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것 없이는 이 새로운 장도 없었을 거예요. 이화는 집 앞에 차를 세웠지만 서둘러 내리지 않았다. 알아? 생각 중이었어. 그가 담비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우리 서약 갱신하는 거 어때? 결혼 20주년을 그냥 저녁 식사나 여행으로 기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의 우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처럼. 담비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런 제안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진심이에요? 완전히. 이완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끼리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있어. 당신이 옛것을 좋아하는 걸 고려해서 고풍스러운 스타일의 파티로. 담비는 웃음을 터뜨렸다. 고풍스러운 스타일의 파티요? 항상 코스튬 파티를 싫어했던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이환이 진지하게 말했다. 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정으로 행복하게. 담비는 그를 관찰했다. 희끗희끗한 관자놀이, 눈가의 주름, 나이로 인해 깊어진 이목구비.
그는 그녀가 한때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이환이면서 동시에 더 현명하고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인 다른 남자였다. 전 이미 행복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 마음에 들어요. 단, 코스튬은 빼고요. 그냥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그리고 진심 어린 서양만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환이 미소 지었다. 그는 몸을 기울여 세상이 온통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던 그들의 이야기 초창기처럼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담비는 심장이 온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키스에 화답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았지만 그것은 그녀를 바로 있어야 할 곳으로, 그녀 자신에게로, 그녀의 소명에게로, 그녀의 행복에게로 이끌었다. 차에서 내리면서 그들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석양이 나무 꼭대기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부드러운 바람이 꽃피는 보리수나무의 향기를 실어왔다. 마침내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로 가는 길을 찾은 두 사람의 인생에서 평범한 어느 여름 저녁. 감사합니다, 어머님. 담비는 석양 하늘을 보며 조용히 되뇌었다. 돈이나 주식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던 예상치 못한 유산에 대해, 진정한 삶의 기회에 대해,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이 다시 한번 대답하듯 속삭이는 것 같았다. 행복하렴, 담비야. 충만한 삶을 살아가렴. 그것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란다.